안녕하십니까. 예. 전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why, 왜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건축 시공과 인테리어를 개인이 발주하여 공사를 하면 왜 그토록 많은 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많은 문제와 건축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이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건축주들이 알 생각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방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건축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와 건축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발주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이 건축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번 편에서는 광국공사 발주, 그리고 개인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발주와, 그리고 분양하는 곳, 그리고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하는 건물에 대한 분양을 얻는 피해자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편 관공서 발주와 개인 발주. 자, 보십시오. 요 관공서 발주와 요 개인 발주 딱 나눠집니다.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 발주를 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왜 따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공서 발주는 이 발주처 있죠. 이 발주처가 설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설계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하고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하자에 의한 손실 비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설계사무실이 정당한 비용을 받고 설계를 하는 것만큼 설계 도면이 굉장히 충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시공 또한 강국공사의 시공 발주 시스템에 의해서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그러하므로 선정된 시공사가 발주처의 눈치를 보면서 시공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므로 발주처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강국공사라 하는 주체의 발주처가 보통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큰 이 관급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되는 시공사가 정해졌다면 이 시공사가 개인이 하는 공사만큼 그런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스템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발주처에서 요 밑에 딱 보시면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이 건축의 전문가인 감독관을 발주처에서 뽑아서 파견을 합니다. 이 파견을 하면 이 감독관은 설계사무소는 물론 시공사까지 통제하여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게 함으로 해서 시공의 질이 개인 발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우수한 겁니다. 자, 이 감독관이 설계사무소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 설계사무소에서 파견된 감리도 지도 감독해서 이 감리가 시공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리에게 감리 보고서의 형식으로 항상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또 감독이 직접 시공사를 지시 감독을 함으로 해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 발주처로 하여금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국공사의 발주가 이 감독관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발주처는 건축을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다 알아서 설계사무소, 감리, 시공을 컨트롤 해서 공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와는 달리,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개인 발주죠. 관공서와는 다릅니다. 개인인 건축주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가로 발주하여 부실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서도 건설사의 건설 이력이나 시공사의 건설 이력이나 기술력 등의 중요한 고려사항보다는 최저 단가를 제출한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95%입니다. 인정하시죠? 건축주분들이 다 인정하십니다. 설계 단계에서도 저가, 시공 단계에서도 저가, 그죠? 부실한 설계 도면과 저가 낙찰 건설사를 선정하여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광국공사는 여러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묶여져서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개인 발주공사는 건축주의 건축주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근데 이 건축주가 건축적인 상식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건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건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악수를 뜹니다. 설계사무소도 잘하는 설계사무소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맡기고, 시공사도 이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이 저급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공사도 저가로 낙찰하고. 자, 이러한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건축주들은 100명 중에 99명, 약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매번 할까요? 건축주들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주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건물이 오래 있으면 이 건물을 보고 건물을 사는 거는 여러 가지 거를 다 조합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겠죠. 근데 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추후 1년이나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건축물을 가지고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상황이므로, 건축주로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건축주분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판단을 해 보입시다. 자, 설계를 할 때는 몇 군데의 설계 사무실에 의뢰할 것이고, 맞죠? 몇 군데 한 군데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공을 의뢰할 때도 똑같이 몇 군데 회사의 견적을 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견적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저가로 부르는 데가 있고 중간이 있고 고가로 부르는 데가 있으면, 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저가로 부르고 고가로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왜냐? 내 건물을 설계해주고 내 건물을 시공해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저가로 섰다고 해서 자기한테, 우리 건축주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덥석 그 사람들한테 낙찰을 준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죠? 자, 저가 수주 설계 사무실이나 시공사는 저가 수주한 만큼의 일을 합니다. 또는 손해보고
누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실 설계 도면과 부실 시공 또는 공사비의 정액으로 건축주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실 시공은 나중에 시공하자로도 이어지죠. 자, 이러한 위험 사항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 발주하는 이 시스템에서 건축주가 모든 것을 설계 사무실에 설계도 의뢰를 해야 되고 설계도 피드백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사도 건축주가 선정을 해야 되는. 근데 이런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또 추후 시공사가 올바른 견적을 가지고 시공을 잘 해줄 것인지 뭐 해줄 것인지의 판단은 건축주가 건축 전문가이면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주가 건축에 대해서 비전문가라면 이 관공서의 발주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리에 건축주를 대신할 감독관을 선임을 하셔야 돼요. 감독관을 만약에 선임을 하신다면 이 발주처 이제 제가 감독 회사를 하니까 어느 건축주가 저희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독 대행을 부탁을 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단은 건축주가 설계를 한 상태라 하면 설계사무소의 도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라는 것이 뭔가 하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자, 설계사무실에서 제출한 도면이 저가로 설계를 맡겨졌던 고가로 설계가 맡겨졌던 제가 검증을 직접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설계사무소에서 그린 도면을 검증을 하다 보면 설계가 과한 설계가 있고 설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 또 설계 도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조리 다 발췌해서 설계사무소 소장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자, 당신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는 설계 도면 중에 A, B, 1, 2, 3, 4, 5, 6, 7, 8, 9, 12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싶은데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소장과 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 대다수의 설계사무소 소장들은 응해야 합니다. 왜? 본인이 그리는 설계 도면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본인이 그리는 도면의 여러 가지 자재들이 건축주에게는 건축 비용으로서 과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수정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수정을 하죠. 자, 그러면 그냥 설계사무실에서 검증이 안 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시공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사무소 도면 검증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시공사는 부실한 도면보다도 훨씬 견적을 뽑을 때 성실도가 높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공회사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라 합시다. 이 시공회사에서 뽑은 견적을 가지고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첫 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1, 2, 3, 4의 견적이 얼만큼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경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의 충실도가 어느 회사가 나은지를 저희들이 건축주가 원한다면 판단을 해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어떤 정확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가 견적을 뽑고 난 다음에 자, 시공사가 선정이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감독의 역할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 건축 표준 도급 계약서가 있어요. 보통은 시공사가 이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 와서 건축주가 보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 도급 표준 계약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주에게 유리한 사항들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만 도급 계약서에다 적어 놓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건축주는 무조건 손해고 무조건 추가비를 물어줘야만 되는 아주 열악한 도급 계약서를 제시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감독을 하거나 저희 회사에서 도급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도 하는데 저희 도급 계약서 내용에는 특약 사항과 특기 사항을 지정을 해서 시공사가 추후에 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주에게 이거는 뭐죠? 약간 제가 좀 그게 되는데 특약 사항과 특기 사항을 건축주에게 유리하도록 적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공사가 보통 1년에서 2년 뭐 이 정도 걸리죠. 뭐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물가 변동에 의한 물가가 만약에 계약 당시에 1,000원이었는데 1년이 지난 후 1,5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 500원만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건 조달청 기준 단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 출발을 할 때 만약에 10억이었다는 돈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공사비 정액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달지 않으면. 자, 그러면 시공사에서 만약에 저가로 받든 안 그러면 정당하게 받았든 이 부분은 정당하게 시공사에서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데 또 불구하고 안 하겠습니까? 100%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는 건축주는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리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크죠? 그리고 또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려요. 나 공사하기 싫어. 뭐 수도 뭐 건축주가 이거 뭐 하면 할수록 뭐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황당해지죠. 자, 그래서 건축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건축주에게 유리한 특약사항과 특기사항을 꼭 넣어서 여기 한 8가지나 됩니다. 요거를 꼭 넣어서 도급 계약을 해야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심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도급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시공사가 시공을 스타트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감독은 설계사무소에서 파견되어 있는 감리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에게 지시해서 시공사를 관리 감독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감독이 직접 시공사를 컨트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국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도 조금 더 빡빡하게 이 관국공사는 서류로 다 이루어집니다. 서류로. 거의 보통이 다 서류에 의한 평가지만 여기는 안 사업공사는 안 그렇습니다. 서류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감리한테 감리 보고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이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들과 감리를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공사 시공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공의 질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발주를 하면 어려워지는 거는
이 개인 건축주가 비건축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계 사무실에서도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설계비가 저가인 회사에다가 맡기고, 시공도 시공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시공 회사의 저가로 맡기는 그 순간부터 개인이 굉장히 공사를 하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요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광급공사 발주와 개인공사 발주의 차이점이 무엇이다? 이 감독이다. 그죠? 이 감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 시스템이 감독 회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 감독 회사를. 이 감독 회사라 하면 설계에도 정통해야 되고, 시공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문제가 났을 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는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 감독 회사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감독 대행사, 보통 CM 회사라고, 이 건축주 대행 회사가 있죠. CM 회사라고. 근데 이 또 비용이 비싸요. 그죠? 비용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 사무실의 설계 도서를 검토를 해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수정하게 만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 표준 도구 계약서를 뭐 제가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시공회사의 어떤 횡포로부터 막을 수 있는 특약과 특기사항을 다 넣은 어떤 완결된 건축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고, 그런 조감독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뭐 관공서 발주와 개인 발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이 건축 시공을 계획하시는 우리 건축주분들은 주위에 감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됩니다. 감리는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감리는 시공사를 어떤 그 기술의 우위로 시공사 소장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파견된 감리의 어떤 경력으로서는 시공회사의 시공사 소장을 절대로 기술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안 돼요. 도로 어떻게 보면 감리는 그 시공사에서 좀 어려운 건물들은 도로 감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감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 건축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감리를 정확하게 수행 못한다고 제가 한 1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개인 발주 건축주 분들에게, 빨리 건축주분들이 그 건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감독을 그리고 내가 이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빨리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려 놓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대행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우리 건축주분들이 건축을 하는 동안 아주 우아하고 편안하게 보고만 받습니다. 저 역시도 추후에 제가 뭐 한 200억짜리 공사를 했는, 뭐 호텔 공사를 했는 그 어떤 그 감독의 역할들을 쭉 한번 이 파트별로 다 한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교회 건물, 교회 교육관, 뭐 한 50억 되는 건물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호텔 공사 한 200억 정도 되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감독을 해서 건축주에게 덕을 줬는지는 뭐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 방송은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관공서 발주도 있고 개인 발주의 시공도 있죠. 그것 못지않게 많은 것이 뭡니까? 인테리어 시공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 시공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건축주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발주에 대한 구조적 시스템을 이해를 한과 동시에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피해가 줄어들듯이 인테리어 시공이 왜 그토록 하면 어려운지,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분양 시행사에서 그 건물들을 분양을 받죠. 근데 시행사에서 분양했는 건물들이 왜 많은 건물들이 엉터리 건물인지도 제가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건축주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